지난해 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좀 얼마 전에 이 성착취물 판매한 10대 일당에 대한 항소심. 중학교 동창생 5명이 네. 성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나이가 너무 어려요. 네. 수의를 입고 5명이서 이렇게 4명이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소년범들이다 보니까 네. 징역 1년, 5년, 10년 이런 정기형이 아닌 예.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예. 이들이 왜 이렇게 악랄한 범인이 됐을까? 야, 얘들이 그냥 나이가 어리다고 봐줘야 되는 건가?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 그제서야 이제 급급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여론이랑 사회적 인식을. 디지털 성범죄는 또 특성이 뭐 한 번 유포가 되면 피해는 뭐 무차별적으로 불바르게 아직 성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이런 아이들은 어른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그 범죄 수익만 해도 한 3,5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기사로 전하지 못한 강원도 기자들의 진심을 전하는 시간,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별린 변호사님 그리고 박영서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두 분 뭐 원래 아는 사이신가요? 예,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강원 변협 공보이사를 맡고 있고 네. 또 박영서 기자님은 이제 법조 출입자시죠. 그래서 네. 법정에서 굉장히 자주 어. 뵙고 또 이제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기자님도 저한테 정보를 많이 제가 알아가시고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아, 이무원 기자가 빠진 자리에.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재판제 판결 기사 취재하러 가면 우리는 지금 법정에 노트북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춘천에서는. 그러면 이제 판결하는 거 그날 바로 판결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네, 그날 바로 당일 제공이 안 안 되고요. 되죠. 하루 지나야 이제 네. 그 법원 그 판결문 등록 시스템에 등록이 되니까 저희 하루 지나고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날 당일날 기사는 써야 되고 그럼 판사님이 판결문 읽는 거 다 받아 적어요? 어떻게? 일단 최대한 열심히 알아듣고 이제 판사님들이 판결할 때 뭐라 그래? 서술어를 좀 되게 어렵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이래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 선고 내용이라는 게 그 말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키워드만 잘 정리해서 최대한 이제 당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좀 얼마 전에 이 성착취물 판매한 10대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 설명해 주실까요? 중학교 동창생 5명이 네. 성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갖가 문영욱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한 뒤에 영상물 수에 따라서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입장료를 받고 성착취물 1만 5천여 개를 판매한 사건입니다. 네. 그 범죄 수익만 해도 한 3,5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5명 중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네. 그 뒤에 이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원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좀 잘못이 있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제 주범 2명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그대로 선고를 했고 나머지 2명 같은 경우에는 범행 가담 정도가 조금 경미하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을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1심에서는 주범 같은 경우에는 징역 장기 5년, 네.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이게 소년범들이다 보니까 네. 징역 1년, 5년, 10년 이런 정기형이 아닌 예.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예. 또 다른 한 명은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소년부로 송치가 되면서 아, 원래 1심에서도 네, 소년부 1심. 송치였습니다. 1심에서도 한 명만 소년부 송치가 됐고요. 네. 2심에서는 2명을 더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재판부가 내렸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나이가 너무 어려요. 네. 다 아. 중학생들이에요. 지금 중학생이에요? 지금요. 지금은 이제 그 사건 당시에. 사건 아, 당시에 당시에. 그렇죠. 이제는 조금 한 살 더 먹었겠죠. 네, 1년 그죠. 지났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재판 받을 때 정말 중학생처럼 보이는 애들이 어. 수의를 읽고 5명이서 이렇게 4명이서 아.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는데. 근데 정말 쟤네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것부터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판결 선고를 하면서 어른들이 잘못을 했다. 그거를 아이들이 아직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흡수를 해서 이건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로 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좀 뭐 현장에서 뉘우치거나 그런 모습이 좀 보였나요? 제가 실제로 이거 기사에 쓰질 못했는데 그 네.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쓰질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항소심 재판 기간 중에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의 숫자가 202장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서 202장을 냈다는 거는요. 그 쉽게 그냥 n분의 1로 계산해도 한 명당 50장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소심 재판 기간이 한 150일 정도 됐으니까 거의 그러면 한 명당 50장이면 3일에 한 번씩은 반성문을 썼다는 거거든요. 1심에서는 5명이 반성문을 한 55장 정도 쓰는데 그쳤는데 항소심에서는 4배를 썼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감형을 받기 위해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절박했거나 간절했거나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심 공판에서 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지금 뭐 10대들 연관된 디지털 성범죄 워낙 많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참 기사를 누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네. 수법 자체도 아주 악랄한 수법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그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큰데 사실 여기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관해서 진짜 씻을 수 없는 자기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피해자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뭐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악랄한 범인이 됐을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대로 모방한다. 모방만 했을까? 거기에서 이들이 이익까지 착취를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야, 얘들이 그냥 나이가 어리다고 봐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처벌하는 게 그냥 능사인 건가? 피해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는 거고 이걸로 해서 뭐 돈까지 버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좀 뭐 강력하게 좀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거 뭔가 좀 방지책이라든지 뭔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기사 막 뒤져보면 다 뭐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이거 30년 전, 40년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들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 끝난다라는 아.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처벌.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동안에 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디지털 성범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네. 사람들 관심도 없었고 네. 엠번방 초창기에 재판을 받았던 켈리라는 켈리. 닉네임 있죠. 쓰는 네. 사람이 단 1년 받았거든요. 나중에 항소심에서 근데 검사가 항소도 안 했어요. 1년 적정하다. 다른 사건으로 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이후로 뭐 이제 국민청원 올라가고 막 시위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뭐 또 다시 기소하고 이제부터 이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문형욱은 뭐 34년, 뭐 조주빈은 40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1년하고 34년, 40년 이 받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불과 뭐 몇 개월 차이밖에 네. 안 나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별로 크게 인식이 없었어요. 경각심이 이게, 없다가. 이게 중범죄라는 아. 걸 모르다가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 그제서야 이제 급급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여론이랑 사회적 인식을. 음. 그래서 처벌이 좀 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제 음란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을 했을 경우 상습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부터 29년까지 그리고 이제 판매의 경우에는 최대 27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그게 또 뭐 제작 플러스 판매가 되면 형이 더 늘어나거든요. 가중해서 네, 처벌하고. 그러면 거의 뭐 34년, 35년 이렇게 아. 나오면 아이들이 무섭다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그런 걸 인식할까요? 근데 SNS나 그런 게 파급력을 무시를 아. 못해요. 그래서
아마 충격을 꽤 먹었을 거예요. 아, 아이들이. 10대들이? 예, 그럼요. 그래서 34년, 40년, 45년 선고되니까 조금 이제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 따라서 그만큼 많이 선고를 하게 되면 좀 이제 범죄 억지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이거 뭐 특수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지난해 조사를 해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전체 피해자 중에 62%가 10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피의자 중에 또 30%가 10대. 그러니까 10대들이 가해도 제일 많이 하고 피해자는 워낙 뭐 10명 중에 6명 다 10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대들이 유독 이런 디지털 성범죄하고 연관된 게 많다는 거는 결국은 이건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떠세요?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저도 일단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수의 어른들이 만들고 퍼뜨려 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네.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 호기심도 크고 네. 아무래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호기심으로 말미암은 범죄 행위라든가 실제로 또 범죄의 표적으로 노출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처벌 강화와 함께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이제 그냥 뭐 단순히 뭐 성교육을 강화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런 범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서 이제 조금 한 발 좀 더 들어가 보면 공감하지 그러니까 피해자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버전이 학교 폭력일 수도 있고 디지털 성범죄일 수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착취물이라는 게 타인의 그 어떤 뭐 착취를 통해서 뭐 쾌락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뭐 돈벌이를 한다든지 결국은 똑같이 당해보면은 정말 뭐 그 감당이 안 될 텐데 그 타인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는 또 특성이 뭐 한 번 유포화되면 피해는 뭐 무차별적으로 커지는 지워지지가 거잖아요. 않잖아요 이게. 올바르게 아직 성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이런 아이들은 어른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좀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좀 국제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좀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강원 정치권에서 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좀 내용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출발선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끊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나서 그 다음 날 강원도 의회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예. 철회를 촉구를 했고요. 네. 네. 아무래도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며 청정 강원도라든지 이런 동해안, 태평양 이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네.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한 제약이자 범죄 행위라고까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고 마찬가지로 같은 날 도내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등 도내 정치권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오염수를 방류하면 뭐 이런 수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뭐 해양 관광 쪽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죠. 일단은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일본의 후쿠시마는 사실은 태평양에 접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태평양 쪽이고 강원도가 접해 있는 동해 쪽은 아닌데 해류라는 게 사실은 태평양을 다 돌고 돌아서 그 다음에 동해까지 유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방사능이라는 게 그걸 뭐라 그러죠? 잔존 기간이라 그러나요? 그게 자연상에서 소멸해 버리는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네. 돌고 돌면 뭐 몇 년 안에 강원도 동해까지 그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어민단체도 지금 뭐 규탄 대회까지 예고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바다가 그 넓은 데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과연 방사능에서 안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수산물 안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생계 수단인데 또 해양 생태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 들어가는 어떤 레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동해안, 특히 강원도 동해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걱정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 뭐 안전하면 너희가 마셔라 네. 지금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좀 막을 수 있는 뭐 음. 국제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다의 헌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고요, 조약이고요.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거의 한 170여 개국이 이제 비준을 맞춰서 바다를 또 지속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 이제 조약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 이제 해양 환경 보존 의무하고 이제 오염 행위를 할 때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네. 사실 일본에서 방류 결정을 할 때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조약 위반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일본이 방류를 해버리면 이제 끝나거든요. 네. 그 전에 긴급 조치를 먼저 음. 신청을 해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제 바다에 영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춰 달라라는 내용의 신청을 국제해양재판소에 긴급히 하고 네. 본안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환경에 큰 위해가 된다라는 점 입증해서 막아야겠죠. 그래서 국제법으로는 이 조항을 이용을 해서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그러면 좀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뭐 강원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도 일본 대사 불러서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관계 부처에 국제 사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그런 여론 조성에 또 어민 단체들 또 우리 시민 단체들 또 경제인 단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성명을 내놓고 우려감을 표시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국제 여론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일본이 자국 내에서만 해당이 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뭐 우리나라에서 뭔가 할 수는 없죠. 그건 뭐 내정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 바다라는 거는 사실 전 세계가 공유하는 어떤 공유의 공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협약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이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 또는 그 주변의 어떤 토양 오염 실태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일본에서 그 오염수 그들은 지금 처리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뭐 나름대로 정제를 해서 뭔가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주변국에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우려감을 높이는 거고 이게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좀 계속 경각심 가지고 지켜보고 촉구하고 뭐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진짜 뭐 다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각 아 근데 왜 갈수록 일부러 저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얄밉지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중국에선 미세먼지 달아오고 일본 중간에? 네, 가운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정학적인 위치가 네. 역사 이래 참 우리나라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한가운데 껴있긴 네. 한데 근데 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만큼의 우리나라의 역할이 또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우리는 뭐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사실은 도토리현이 일본 쪽에서는 보면 서해안 쪽이지만 네. 우리 강원도하고 자매결연 도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민간 차원의 교류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잘 거의 다 안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로서도 좋지 않은 게 우리가 지금 국제 항로를 강원도 동해하고 속초를 거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또 일본의 또 그 도토리현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국제 항로가. 그런데도 다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나라의 정책 하나가 국제 사회에서 또 용인을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양국의 감정만 서로 격앙이 되는 거고 뭐 서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야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